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우리 조 PD. 네. 2025년 우리 조 PD의 소소한 꿈, 큰 꿈 말고 작은 꿈은 뭐야? 작은 꿈? 뭐 예를 들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다든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든가. 갖고 싶은 물건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요? 집. 아, 집. 네. 있어도 더 갖고 싶고, 그렇지. 없으면 더 갖고 싶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 집 장만하기 또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꿈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은 주식하고 투자가 달라요. 그리고 부동산은 코인하고 투자가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호흡이 달라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질이 달라.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좀 대화하기가 좀 그렇죠. 이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대표적인 게 매매 패턴이 다르지.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원할 때 웬만한 주식들은 원할 때 사고 팔 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주식은 데일리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부동산을 그저께 샀다가 오늘 파는 사람은 없어. 양도 세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한번 보유를 하면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그 호흡도 많이 다른데, 제가 오늘 이 2025년 경제 전망을 부동산 중심으로 하면서 마침 이걸로 잡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대학원. 모집 때문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실물투자 분석학과를 이제 운영을 하는 주임 교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학과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학기마다 이제 신입생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새로 뽑는데, 특히 제가 우리 학과를 정말 남다르게 아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필요한 학과다. 그 이유가 저희는 야간 대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 또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적지 않게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 수강생으로 오는데, 저희 학과 수강생으로 오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한 푼 두 푼 자기 월급 모아서, 자기 사업소득 모아서 내가 좀 의미 있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투자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사하고 해서 번 돈, 그 피 같은 번 돈으로 뭔가 재테크나 또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러 한번 오겠다는 이 일념으로 온 건데, 허투루 가르치거나 아니면 도움 안 되는 얘기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목적은 똑같아요. 뭐겠어? 너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경제 공부하러 갔어. 그러면 왜 갔겠어? 뭐 재산 증식이죠. 재산 증식, 노후 안정,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어떤 투명한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제도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 수업의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의 그 과제가 5억 있다고 생각하고 포트 짜와요. 부동산으로. 그럼 5억 가지고 부동산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5억이 내 돈 얼마에 부채 얼마일 수도 있고 순전히 내 돈일 수도 있고, 그건 정해라.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왜 했는지를 발표하는 거야. 과제가. 우리 기말 과제나 중간 과제가.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그걸 보고 이제 지적을 하겠지. 제가 그 동네 마침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거긴 그런 동네가 아니라 하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에 부합되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입지에 대해서는 중력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그걸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 대학원 있어요. 오전에 배우는 그쪽에서 이제 석박사 하실 사람들, 그냥 아카데믹하게 트랙을 갈 사람은 글로 가는 거고. 근데 저희 학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전. 그래서 실제 부동산 경매학원 원장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타 학교 교수님도 오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
이런 분도 와서 건설회사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모았더니만 딱 하나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 교수님 정말 근데 우리는 일본 부동산처럼 안 되는 거 맞아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일본 부동산도 양극화된 거지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통계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화면에서 보시는 일본 주택지 지가 변동률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네. 사실 1990년 이후 부동산이 폭락했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폭락했던 원인도 사실 어떤 인구가 줄거나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이런 내적인 요인보다도 그런 것들을 만든 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일본 경제를 눌렀던 어마어마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 네. 바로 그 상황 때문에 버블이 터진 건데 버블 터진 거는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2010년도부터 코로나19 기간까지를 보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주택지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데 그 중에서 3대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 네. 3대 도시. 3대 도시는 어때? 빨간색이죠. 빨간색. 2013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렇지. 네. 3대 도시를부터는 2013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어. 그래서 3대 도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저 밑에 제가 써놨지. 네. 이 3대 도시는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된 지가 한참이야. 그런데 흔히 말해서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곳 그런 데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지가 변동률이 훨씬 더 마이너스로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본도 모든 집값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는 오히려 지가가 3대 도시들은 더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 옆에 빈주택 및 공실률이라는 제목의 저 그래프도 한번 봐봐. 네. 보면 일본의 빈집의 숫자가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00만 호가 좀 못 미칠 때까지 올라왔어.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3대 도시 부분에서의 집값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피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집값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오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의 대표적인 3대 도시권에 해당되는 그쪽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3대 도시권 주택가격 지수라고 써 있지. 네. 이 3대 도시권 주택가격 지수 중에서 지금 가장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주택가격 지수가 이게 다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네. 보면 수도권, 도쿄권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도쿄권의 주택가격 지수는 급격히 올라가. 특히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는 더 급격히 가격이 올라갔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오사카권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3대 도시권 주택가격 지수 중에서 나고야권. 네. 나고야도 3대 도시권 중에 하나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고야권은 상승률이 상당히 미진하지. 그렇죠. 나고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울산 정도에 해당되는 거야. 저기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고 나고야 바로 옆에 도요타 시도 있거든. 바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나고야는 쉽게 말해서 일본의 제조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산업 거점이 위해를 얻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지가 상승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야. 거기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데 거기 가서 집 얻어서 평생 살 사람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대 대도시권이라 하더라도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 네. 이 주택가격 지수를 가만히 보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뭐 45도가 뭐야 거의 70도 선으로 쭉 올라가지. 저게 뭐야? 맨션입니다. 맨션. 네.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야.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는요. 자, 일본의 집값이라고 모두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대도시 중심으로는 급격히 다시 올랐다. 그런데 대도시라고 하는 3대 대도시권들 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고 오히려 산업 거점 도시 중에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 나고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다. 자, 그러면 대도시권 중심으로 올랐고 더 오르는 데도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근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주택 유형 중에서 다 올랐느냐? 또 그게 아니라 보시면 맨션,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전국 신축 맨션 가격을 보면 코로나 터지고 유동성 풀리니까 막판은 어때? 거의 그래프가 절벽인데요, 절벽. 거의 90도로 상승했잖아. 네. 보시면 가격 상승을 또 견인했던 것은 신축 맨션,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 아파트. 그래서 이게 참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표현들 많이 씁니까? 얼죽신이라고 들어봤어?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바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새 아파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선호도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오늘 화면에서 제가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국 신축 맨션 가격이라고 불리우는 저 그래프만 보셔도 바로 가운데 있는 그래프 보신 그냥 주택가격 지수에서 단독주택과는 그래프의 상승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내가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상황이라면 내 집을 살 거라면 이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했었을 때 아무데나 다 산다고 가격 상승이 동일하게 유발되는 거 아니다.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 구분된다. 그리고 오르는 지역에서도 오르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재테크라고 해야 될지 이왕 내가 살려는 내 부동산, 우리 집장만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면 권역별 신축 맨션 가격이야. 이번에는 신축 맨션 가격만 권역별로 가져왔어. 그럼 전국 평균, 수도권, 그 다음에 킹키권 이 세 군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역시 여기에서도 수도권, 일본의 도쿄권에 해당되는 신축 맨션 가격은 뭐 거의 최근 들어서는 6천만 엔 수준에서 8천만 엔 수준으로 거의 1년 만에 얼마 오른 거예요? 그러면 25% 이상이 또 오른 거지. 그래프를 딱 봤더니 그 일본 경제 굉장히 호황기였었던 85년에서 90년대 버블이 있었던 그 시기랑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버블이 들어갔을 때로 상승할 때처럼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올라갔었던 저 기울기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85년부터 90년까지 일본의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이 일본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85년에서 87년도까지 2.5배 올려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율이 1달러에 1,400원 했던 게 1달러에 500원, 600원을 바꾸는 거거든. 그랬더니 일본 정부 입장에선 이러다 우리 일본 기업들 수출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초저금리 때 정책을 취했고 그렇게 금리를 낮추니까 어떻게 됐다? 야, 이렇게 경기도 좋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금리까지 낮으니 집 사자, 사무실 사자, 오피스 사자 이렇게 된 거야. 건물 사자. 그러다 보니까 저 폭풍 버블이 생긴 거죠. 근데 요즘은 일본 경제가 좋지도 않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약간의 특수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그 엔화 싸졌다고 많이 갔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잠깐 경기가 살아났을 수준인 거지 일본 경제 본격적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 저렇게 신축 맨션 가격이 비싸졌다? 이거는 이젠 뭐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초고령 사회 지방소멸,
그리고 사람들이 지방소멸하고 초고령 사회에다가 거기서 저성장 기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들은 더 이상 경제적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들, 더 이상 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들, 그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선 더 이상 더 오래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좋은 직장이 많이 있는 도쿄권, 동경권 또는 오사카권 자꾸 밀려오는 거지. 그런데 땅이라는 게, 도쿄라는 게, 오사카권이라는 게 한정되잖아. 그렇죠. 근데 몰려오는 사람은 더욱더 늘고 있고, 그럼 그곳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나 주택 매물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내가 여기 투자로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평생 직장을 여기서 계속 구해가면서 이 동네에 살 겁니다. 저는 그냥 서울에서 이제 사회 첫 생활 시작했고요. 장가 여기서 갈 거고요. 애들도 여기서 키울 겁니다. 하면서 요 근처를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대부분 또 원하는 게 새 아파트잖아. 일본에서요, 뭐 50년 넘은 목조 다다미방에서 신혼집 하자. 아유, 거기도 똑같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도심지에 사람들이 몰려서 지가가 오르면 그거 재건축, 재개발할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죠.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새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더 희소한 거야. 그러니 가격이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수도권 그 신축 맨션 가격은 거의 수직 상승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중고주택 가격은 좀 전에 본 것과 달리 가격 상승이 있긴 있지만 약간 미미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참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죽어도 신축이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해서 얼죽신이라는 얘기도, 이게 전 세계가 요즘 들어서 새 아파트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성장하고 있는 여러 맥락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점, 이걸 메가시티라고도 부르고요. 도시계획학자들 중에서는 슈퍼스타 도시라고도 부르고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고, 일본으로 따지면 도쿄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따지면 베이징하고 상하이.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미국에는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죠. 그런 곳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교수님, 그런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상급지, 저도 좋은 거 아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스터디할 때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수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조 PD님이 예전에 오피스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 근처에서 많이 체류했던 동네인 성수동. 성수동 조 PD님이 예전에 거기에서 잠시 일하고 있었던 기간이랑 지금 성수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곳이 됐어요. 네,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조 PD한테 그 당시 성수동에 공장이나 창고나 뭐 철공소 하나 싸게 사라고 했었을 때 그거 샀으면 지금 조 회장. 그렇죠. 거기 제가 이제 눈여겨서 보던 이제 고물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 지금 성수동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성수동에 고물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많았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서울에는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전에 성수동은 서울의 외곽이었어.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서울 바깥이었다고. 서울의 외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대문 한복판에 있기 어려운 그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요 정도 수익을 가지고는 도저히 임대료 못 낼 것한 업종인 고물상 성수동에 또 아리텄었고, 큰 철근 자재들 파는 거, 그거 성수동에 있었고, 얼마 전까지 시멘트 공장이 있었다니까요. 시멘트 공장도 거기 있었고, 서울 외곽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수제 구두 파는 그런 것들도 또 그쪽에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그게 그쪽에 있었는데 서울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성수가 서울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정 가운데 있는 거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성수역 2호선 성수역에 내리면 그 근처에 고물상, 철물점 뭐 이런 것들이 그 근처에 즐비했는데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이런 게 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업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압구정 살 수 있는 돈 없고요. 압구정은커녕 뭐 개포, 반포 그 비슷하구나. 그러면 안 되고 용산도 못 가고요. 마포도 못 갑니다. 교수님이 간간히 다른 방송에서 추천했던 서대문 쪽에 어디도 못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저희 학교 수업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지도 보고 물건으로 요쪽 지역 어떻고 이렇게도 알려드리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저 말고 저희 학교에서 어렵게 모셨던 뭐 이광수 교수님, 최상욱 교수님, 뭐 또 한문도 교수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다른 교수님들 의견도 물어보게끔 저희 학과는 또 회식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 다 모여서 야, 그래서 이게 아이고 그렇잖아요. 뭐 김 부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다 그럴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에 그런 데를 또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저도 이 방법론을 깨닫는데 한 10년 걸렸는데, 서울의 2호선 라인을 주목해라. 2호선 순환선이죠, 이렇게. 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서 처음에 2호선을 만들 때 이제 서울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거점 수도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본격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그럼 서울 전체에 그 순환의 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때 2호선을 확정을 해. 그래서 우리 서울은 단 한 번도 도시계획에서 한 번도 수정 안 한 게 요건데, 세계 핵. 이게 서울의 지금까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 기조는 바뀐 적이 없어요. 세계 핵이 뭐냐면, 하나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영동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강남. 그 다음 또 하나가 여의도 영등포 쪽. 요쪽. 이게 세계 핵이야. 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축으로 각각의 서울의 기능을 분산하고 여기 세 축이 또 왔다 갔다 교류협력을 해야 되니 이 세 축을 넘나들 수 있는 순환 지하철을 놓자. 이게 2호선이 가장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축을 구성한 지가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죠. 그럼 이 세 개 축 근처에 각각의 서울의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수. 성수. 여기는 고물상들이 있고 철근 자재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멘트도 놓고 이걸 했던 동네인데, 세상에 우리나라 황금 지하철 노선인 2호선의 성수역에 그런 게 계속 있을 수가 없지. 거기에서 그 업종으로 그 지대를 감당할 수도 없는 업종이 돼버렸고, 그게 서울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걸로 바뀐 거야. 그럼 그게 성수만 있을까? 아니겠죠. 2호선 라인에 바로 그렇게 70년대 초반부터 여기에는 이런 기능 담당하세요라고 했던 그 지역들이 즐비한 거야. 거기가 하나하나씩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정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들도 지금 바뀌어가고, 구로 공단도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어서 거기에 상권이 또 굉장히 많이 성숙됐고, 거기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이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2호선 벨트를 살펴보시면 더 상승할 곳들, 앞으로 지금도 상승했지만 여긴 더 오르겠네라는 것이 대부분 그쪽에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뭐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 국가에 분명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말 들어서 이제 절대 집값 안 오르게 국가가 해줄 테니 집 지금 무리하게 사지 마십시오. 저희가 집값 잡아내겠습니다. 그 말 믿고 집 안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서울은. 그 다음에 코인 악의 축이라며. 그렇죠. 하지 말라며. 그래서 안 했는데. 또 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또 코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가 말 믿고 나만 가난해졌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한 게 그래도 국가가 긍정적인 자금 흐름으로 이어가는데 저도 일조하는데 그런 분들은 큰 리더십 가지신 분이고요. 다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해야 되겠지만 내 노후를 내가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아직 2호선 라인에 있는 적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도 싼 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면 그쪽 지역의 공장이나 창고, 자재 쌓아놓은 창고들. 저희 영등포구 근처에는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긴 여의도에서 별로 없지만, 바로 다리 건너서. 다리만 건너서 들어가면은 차 타고 오는데도 보이잖아요. 보이지. 중간에. 바로 직전에 봤던 공구 거리 봤어? 공구 거리도 있고요. 무슨 뭐 자전거포 있고. 그 자전거포 맞은편이 공구 거리라고 해서 골목 전체가 공구 파는 데요. 그게 예전엔 영등포구가 이 공업지역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그게 있는 거야. 그것도 거기 있을 게 아니거든. 그것도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헐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올리면 이게 안양천 뷰야. 끝내주지.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쫙 보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있는 데가 앞에 있으니 이게 뷰도 좋다고. 바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아직 괜찮은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사실 돈이 없으시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지금이라도 기회를 엿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저는 학교에서 5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서울에서 찾아와라. 3억 가지고 찾아와라. 이걸 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합니다. 서대문구, 광진구, 어디에서 비교도 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회식 때 교수님 전 회식 때 저희 수업 때 여기 추천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본격적으로 개설할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그건데 학생들, 수강생들이 자꾸 그거 강좌 열어달라고 하니까 핫하죠. 그냥 열어주는 거지 뭐. 직장인들이 자기 도움받으러 온 건데.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입학하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이라도 아직 서울에 기회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점은 일본을 가지고 오늘 꼭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서울의 모든 게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처럼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 여기까지입니다.